그날 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군대 입대 전날인 친구 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여자였던 걸까요? 이 기막힌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번 부탁드려요. 제발요. 그 애를 다시 본 건 군대 가기 전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잠깐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목소리는 낮아졌고 인사를 할 때도 예전처럼 눈을 피하지 않았거든요. 아이였던 얼굴 위에 어른의 표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오는 길이 멀다는 건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육군훈련소에서 가까운 집이 여기라는 이유로 전날 밤을 우리 집에서 보내게 된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었고 그런 부탁을 서로 어색해할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장사를 하며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대구에서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버텼고 그 집이 맛집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결국 도봉산에 가게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그 시간들이 쌓인 덕분이었고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그건 늘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아이도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가게가 바쁠 때는 아이를 그냥 맡기듯 데려오기도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막창이 제일 잘 나가던 날이었어요. 비 오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손님이 줄을 섰고 불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는 가게 안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중학생쯤 됐을 겁니다. 교복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막창은 그날따라 유난히 잘 나왔어요. 하루 전 손질해둔 것 중에서도 제일 상태 좋은 걸 썼습니다. 센 불에 겉을 먼저 올리고 속은 천천히 익혀야 질기지 않거든요. 기름이 불판 위로 떨어질 때 불이 확 살아나는데 그때 타지 않게 뒤집는 게 손맛입니다. 아이는 불 옆으로 조금 다가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말리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잠깐 한가해진 틈에 아이에게 한 접시를 내줬습니다. 상추도 마늘도 없이 막창만. 소금도 찍지 말고 그냥 먹어보라고 했어요. 아이는 말없이 한 점을 입에 넣더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죠. 군대 가면 이 맛 생각날 거라고. 그때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밤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빠질 때까지요. 집에 가자는 말도 하지 않고 할 일 없어 보이면 테이블을 닦거나 의자를 밀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손님이라기보다는 잠시 맡겨진 식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도봉산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뜸해졌습니다. 연락은 이어졌지만 얼굴은 오래 못 봤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군대 가기 전날에야 다시 마주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그날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냉장고를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고 장을 다시 보러 나가기도 했어요. 군대 가는 날 전날이라고 괜히 더 손을 봤습니다. 국물은 점심부터 올려두었다가 한 번 식혀 다시 끓였고 고기는 주문 들어올 때만 쓰던 부위를 따로 빼두었습니다. 바로 구워야 하는 것과 미리 해둘 것을 구분해 놓고 상에 올릴 순서까지 정해두는 걸 보니 이건 식사라기보다는 작별 인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상은 과했습니다. 전골, 고기, 몇 가지 반찬, 잔칫날처럼 차려졌지만 누구도 그게 과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군대 가기 전날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술잔이 오가면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사 얘기, 몸 상한 얘기, 군대 시절 얘기. 아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듣다가 어느 순간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내일이면 머리를 밀고 다른 삶으로 들어갈 아이였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우리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가벼웠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이 특별한 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사람들과 오래된 기억을 나누는 밤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전날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모든 일에는 전날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전날이 어떤 의미가 될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직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 방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 안이 조금 느슨해졌어요. 말소리가 낮아졌고 웃음도 이전보다 길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술잔이 다시 채워졌고요. 군대 가는 애 앞에서는 하지 않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얘기는 늘 그렇듯 처음엔 별게 아니었어요. 어디가 힘들다더라.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다더라. 훈련소 얘기에서 자대 얘기로 다시 옛날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남자들끼리는 그런 흐름이 익숙한지 말이 끊기질 않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일 혈기왕성하고 건강할 때 군대를 가야 나라를 지키지. 우리 때는 그 전날에 친구들끼리 돈 걷어서 여자 품에 안고 자게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어떤가 몰라.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다른 사람이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요. 그 말이 꼭 경험담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늘 하던 말 중 하나였어요. 대구 엄마가 먼저 웃으며 던졌습니다. 우리 애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가요. 여자친구도 한 번 없었는데 말끝에 웃음이 붙어 있어서 진지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자기 아들 흉보듯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농담은 술자리에서 종종 나오니까요. 불편해질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한번 방향을 잡고 나면 알아서 굴러갑니다. 그래도 군대 가기 전날인데 친구들이 챙겨줘서 이미 했겠죠. 남편 친구가 말을 이었고 우리 때는 그런 거 많이 챙겨줬지. 나도 여러 명 챙겨줬었어. 누군가는 경험담처럼 누군가는 자랑처럼 말을 얹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술잔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막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쪽에 더 가까웠어요. 괜히 분위기를 끊고 싶지 않았고 오래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으니까요. 대구 엄마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술 한잔 하시더니 다들 옛날 생각 나시나 봐요. 그래도 내일 군대 간다니 걱정이에요. 아직 내 눈에는 애기인데 군대 가서 적응을 잘할런지. 역시 아빠들은 자기들도 다녀왔으니 군대가 통과이래라 생각하지만 엄마는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게 느껴졌어요. 아들 가진 엄마 눈에는 몸집만 커진 애기인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너무 잘 큰 성인의 모습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듬직하게 자란 그 아이의 가릴 수 없는 물건도 한몫한 것 같아요. 요즘도 군대 가기 전에 수총각으로 누가 가겠어요. 제가 남자라도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계획했던 말은 아니었고, 미리 생각한 농담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맞는 말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다들 웃었고, 그 웃음이 나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이모가 만들어주면 되겠네. 누군가 장난처럼 던졌고, 그럼 애가 군대 가서 더 열심히 하겠네.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웃음이 커졌고, 분위기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아무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들 농담이라고 믿었고, 농담이니까 괜찮다고 여겼어요. 나는 그때 그 말들이 어디까지 갈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술자리에서의 말은 다음 날이면 사라진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의 말들은 누군가의 귀에 남았고, 누군가의 머릿속에 남았고, 무엇보다 내 안에 남았습니다. 그 애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을 겁니다. 방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아이가 어른들 이야기 속에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여겼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건 다행이 아니라 준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선택이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여전히 그걸 농담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불도 껐고 옷도 갈아입었고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남편 옆에서 한번 잠이 들었다가 다시 눈을 떴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어떤 소리 때문이었던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집 안에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빼면 너무나 고요했어요. 다들 잘 자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낮에 쌓였던 말들이 아직 다 가라앉지 못한 채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바닥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요. 눈을 감고 다시 자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한번 깨면 다시 자기 힘든 날 잡생각이 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 잠을 오지 않는 그런 밤이었어요. 처음에는 지인 부부와 대구에서 만났을 때를 생각하다가 같이 힘들게 일할 때도 생각나고 또 가게가 힘들어서 다른 걸 해볼까 생각하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아들 군대 간다고 걱정하는 언니, 아들 좋아하는 거 우리 집에서 만들어서 먹이겠다는 내 이야기, 저녁 이후 술상 차리고 술잔이 몇 번 오갔는지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요. 그러다 문득 아들 다 키웠네. 그 어린애가 이제 군대를 가는구나. 꼬미인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서 나라 지키러 가다니. 세월 참 빠르구나. 참 좋을 때다 생각이 또 다시 꼬리를 물떴군요. 문을 열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뭘 하겠다는 마음도 없었고 무슨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발이 그쪽으로 향해 있었을 뿐입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지 조용하고 방에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강 안을 한번 훑었어요. 숨소리가 규칙적이었고 얼굴은 어릴 때보다 훨씬 낯설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만큼요. 왜일까요? 내 눈에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얼굴 한번, 팔뚝 한번 만져볼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안쪽에 와 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 두 생각이 겹쳐서
몸이 멈춰 있었습니다. 우두커니 서 있다 보니 아마 제가 서 있는 걸 느꼈겠죠. 그 애가 눈을 떴을 때 놀란 기색이 먼저였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냐는 표정이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그 순간이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아줌마?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일들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계획처럼 흘러간 것도 아니고 사고처럼 휩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 밀린 방향으로 더 밀렸을 뿐이에요. 그 애가 아줌마 하고 다시 불렀을 때 목소리가 작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 애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다. 놀람과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애의 뺨을 만졌다. 뜨거웠다. 그 애는 몸을 살짝 뒤로 물렸지만 도망치려 하지는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입을 맞췄다. 처음엔 가볍게 입술만 스치는 정도로. 그 애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그 애가 속삭였다. 왜요? 나는 대답 대신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엔 조금 더 깊게 혀를 살짝 내밀어 그 애의 입술을 열었다. 그 애는 처음엔 어색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곧 조금씩 따라왔다. 서툴렀다. 숨이 막힐 듯 털떡이면서도 손은 내 어깨를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애의 잠옷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젊은 나이라 그런지 이미 그곳은 돌보다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그 애는 가슴을 가리려 손을 올렸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 손을 잡아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그 애의 가슴을 만졌다. 단단하고 뜨거웠다. 젊은 피부 특유의 탄력이 손끝에 전해졌다. 처음이라 더 흥분되었을 테고 내일이면 군대에 간다는데 아마 저를 거부할 수 없었겠지요. 저 역시 이러면 안 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애를 더 깊이 느끼고 싶었다. 나는 그 애를 꽉 안으며 그 모든 걸 받아들였다. 한 번의 시작은 끝날 생각이 없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 나이 때 첫 경험, 몇 번이고 계속되던 둘만의 시간은 해가 뜰 때쯤이 다 돼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계획처럼 흘러간 것도 아니고 사고처럼 휩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 밀린 방향으로 더 밀렸을 뿐이에요. 그 밤을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선을 넘었는지, 그리고 그 선이 다시는 없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요. 아침이 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차리고 국을 데우고 다들 제 시간에 일어나도록 했어요. 그 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두가 너무 평소 같았다는 게요. 그날 이후로 잠이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서가 아니라 너무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좀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요.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부엌에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졌어요. 불 앞에만 서면 얼굴이 화끈거렸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냄새들이 갑자기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져서
국을 한번 끓였다가 그대로 버린 날도 있었어요. 남편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요즘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괜히 신경 쓰여서 괜찮다고만 했어요. 정말로 괜찮은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면서요. 밤에 자주 깼습니다. 그날 밤 때문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냥 잠이 얕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누워있으면 배 쪽이 묘하게 불편했고 이유 없이 손이 그쪽으로 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붓기도 했고 색도 달랐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았는데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생각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떠오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더 바쁘게 보냈어요. 일거리를 늘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 안을 쓸데없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칼을 잡고 있으면 손에 힘이 빠졌고 한 번 앉으면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일들에 괜히 짜증이 나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생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바로 이어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나이를 탓하면 되는 일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어요. 괜히 혼자서 말을 만들어내고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려. 그 시기에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말자. 확인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 검사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켜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배 위에 얹힌 손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습관인지 본능인지 그때는 구분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기로 한 건 큰 결심 끝은 아니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날 아침 아무 이유 없이 병원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왔다가 방향을 틀었을 뿐이에요. 대기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많았고 휴대폰을 보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앉아 있으니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름이 불렸을 때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부른 건 아닐까 해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내 나이를 먼저 봤습니다. 차트를 넘기던 손이 잠깐 멈췄고 다시 한번 얼굴을 보더군요. 그 시선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검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 동안 머릿속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생각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을 꺼냈을 때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어떻고 주수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의사가 웃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이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깐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임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어요.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이를 다시 한번 언급했고, 자연 임신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확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조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거의 없다고요. 보통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일이 없어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축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축하한다고 했어요. 표정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먼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그 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런 내 얼굴을 보며 다른 쪽으로 해석한 것 같았습니다. 놀라셔서 그러신 거죠? 다들 처음엔 그래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자에 잠깐 앉아 쉬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냥 그대로 밖으로 나왔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병원에 다녀온 걸 알고 있었지만 먼저 묻지 않았어요. 나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요. 저녁이 되고 밥상 앞에 앉아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이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놀랐지만 오래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나온 말은 이것이었어요. 의사가 뭐래? 기적이래. 그렇게 말했을 때 처음으로 목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좋은 거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좋은 일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아이가 나에게 축복인지 짐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되자 병원에서 들은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 확률이라는 단어, 그리고 드문 경우라는 표현까지.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임신은 다시는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래서 더 붙잡아야 한다는 말처럼 들려서요. 그날 밤 배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그날 이후로 나에게 축하가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굳은 건 얼굴이 아니라 손이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놀라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그건 분명 놀란 사람이 애써 숨기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아이 이야기를 안 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은 자연스럽게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병원을 다녔어요. 검사 결과를 들은 날도 기억합니다. 문제는 나보다 남편 쪽에 가까웠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확률이 낮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괜히 텔레비전 소리만 키웠어요. 나보다 먼저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고 동시에 나보다 더 미안해하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아이 이야기를 점점 덜 하게 됐습니다. 말을 안 꺼냈지 마음에서 지운 건 아니었어요.
명절에 조카들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면 남편은 늘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의 머릿속도 복잡했을 겁니다. 놀람, 의심, 현실감 없는 기쁨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겠죠. 다만 남편은 그걸 하나씩 꺼내놓는 대신 가장 강한 감정부터 붙잡았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그걸 제일 먼저 물은 것도 그래서였을 겁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오는 건가 보네. 그 말에는 확신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리다 지친 사람이 문 앞에 선 무언가를 그냥 붙잡아 버린 느낌에 가까웠어요. 왜인지 어떻게인지 따질 여유보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먼저 나와버린 거죠. 그날 밤 남편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불임 판정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생각을 정리하는 표정이었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정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이 아이 갖고 싶어.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나를 설득하려는 말도 아니었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품고 있던 욕심이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빠르게 움직였던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인터넷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산부인과 이야기, 나이 많은 임산부에 대한 글, 주의해야 할 것들. 화면을 힐끗 보기만 해도 다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무거운 거 들지 마. 그 말이 처음이었어요. 아직 임신 주수도 정확히 모르던 때였는데 남편은 이미 나를 임산부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밥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일어나기 전에 남편이 먼저 나가고 나는 혼자 먹거나 대충 넘길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꼭 같이 먹었습니다. 반찬이 부족하면 남편이 직접 계란을 굽기도 했고요. 이런 건 먹어도 돼? 내가 물으면 안 되면 내가 안 사오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미 선을 그어둔 사람 같아서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조용히 줄여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는 늘 같이 갔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하면 남편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내가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엽사는 이거 맞지? 다음 검사는 2주 뒤고.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설명을 하면 내가 빠져나갈 틈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집 안에서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청소를 먼저 했고 설거지를 남겼고 내가 부엌에 오래 서 있으면 이유 없이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앉아서 해. 그 말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나 아직 괜찮아.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먼저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이미 자기 몫으로 가져간 상태였어요. 밤에 누워있으면
남편의 손이 먼저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데도 습관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 손이 조심스럽고 오래 머물러서 나는 자주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헌신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온 거야.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라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나에게는 이유가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졌거든요.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말이요. 남편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출처에 대해서도 그날 밤에 대해서도 아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 게 아니라 애초에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관없어 보였다는 점이요. 당신 몸만 생각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 속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헌신은 진짜였습니다. 계산도 조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이 사람 앞에서 끝까지 아무 일 없었던 얼굴로 살아가는 일이 될 거라는 거려. 비밀이라는 건 처음에는 아주 크고 무거운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에 두어도 눈에 띄고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에 익숙해집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 늘 들고 다니던 가방처럼요. 임신이 확실해진 뒤로 나는 말을 고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남편 앞에서조차 그랬습니다. 질문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질문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쪽으로요. 병원에 다녀온 날이면 남편은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괜찮대? 나는 같은 대답을 했고요. 응. 아직은. 그 짧은 말 안에는 많은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날짜도, 주수도, 내가 혼자 계산해 본 기억들도요. 남편은 묻지 않았고 나는 덜어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집 안은 점점 임산부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건 전부 남편이 들었고 장보는 목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을 먼저 봤다면 이제는 성분표를 먼저 보더군요. 그걸 지켜보는 게 편하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은 달력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표시해둔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 일정, 검사 날짜, 그리고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그 밤, 펜을 들고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아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엄마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늦지 않게요. 그 말이 농담처럼 흘러가기를 바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누굴 닮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저 내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선언 같아서요. 그럴수록 나는 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단순하게 믿어주는데 내가 복잡한 진실을 꺼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그의 군에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은 일부러 듣지 않았습니다. 대구 쪽에서 전화가 와도 나는 남편에게 먼저 넘겼어요. 당신이 받아.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말하는 순간 무언가가 연결될까 봐서요. 밤이 되면 혼자 깨어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고,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생각은 늘 같은 곳으로 돌아왔고,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형태를 바꿨습니다. 이제 와서 말한다고 달라질까? 말하면 모두가 불행해질까? 아무도 모르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게 될까? 그 질문들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를 넘기기에는 충분했어요. 질문은 미뤄두고 하루를 살 수만 있으면 됐습니다. 남편의 헌신은 말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부터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밥을 차려놓으면 그제야 나왔는데 그 무렵부터는 내가 눈을 뜨기도 전에 부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역국이 끓는 날도 있었고 그냥 밥만 올려두는 날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기 전에 이미 끝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습관처럼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남편에게 걸렸습니다. 그거 두고 가. 말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대신 남편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장을 봐와도 비닐봉지부터 남편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뒤에 서는 사람이 됐고요. 병원 가는 날도 그랬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는데 남편은 차를 병원 입구 바로 앞에 세웠어요. 평소 같았으면 주차 자리를 찾느라 한 바퀴는 돌았을 텐데 그날은 규칙보다 내가 먼저였습니다. 젖으면 안 되잖아. 그 말이 당연한 말처럼 나왔습니다. 밤에 다리가 자주 저렸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알아챘어요.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아무 말 없이 발밑에 작은 쿠션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리를 올리라는 뜻이라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나 환자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웃지도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 그래도 내가 하는 게 편해.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설득당한 게 아니라 밀려난 느낌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남편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남편은 더 이상 먹으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반찬을 덜어냈고 내 앞에 물컵을 다시 채워줬어요. 내가 불편해 보이는 순간을 먼저 정리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남편이 내 배에 손을 올려두고 잠들었습니다. 아직 아무 느낌도 없을 때였는데도요. 손은 조심스러웠고 자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손 때문에 나는 자주 잠을 설쳤습니다. 편해서가 아니라 그 손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요. 남편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누구를 닮을지, 혹시 이상은 없을지, 그런 질문만 했지. 그 밤이나 날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 게 배려인지 선택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침묵 또한 헌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자기 삶에 끌어안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선택한 세계를 내가 무너뜨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죄책감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미안한 마음보다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더 앞섰고 그 고마움이 다시 나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백을 막는 힘은 죄보다 감사가 더 셌습니다. 나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상태로 사는 것에요. 그게 비밀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비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묻지 않는 건지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쪽이 모두를 가장 덜 아프게 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했던 건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그리고 또 그 다음 날까지요. 비밀은 그렇게 조용히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애를 다시 본 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이 예방접종 날짜가 적힌 종이를 가방에 넣고 유모차를 밀고 집을 나섰을 뿐이었어요. 햇빛은 적당했고 바람도 세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은 기억에 남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모든 장면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바로 옆에서 멈춰 섰어요.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렸고 그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몇 초쯤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내가 먼저 알아본 건지 그 애가 먼저 알아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분명했습니다. 아, 끝났구나. 군복은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운동화, 어깨가 눈에 띄게 넓어졌고 얼굴에는 예전엔 없던 선이 생겨 있었습니다. 어린애 티는 완전히 사라졌는데 대신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시선이 남아 있었어요. 사회에 막 나온 사람, 특유의 어색함 같은 것. 그 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예의 바른 인사,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건네는 말.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데까지 몇 초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 제대했구나. 이미 알고 있는 말을 굳이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그대로 멈춰버릴 것 같았거든요. 네, 얼마 전에요. 그 애는 잠깐 유모차 쪽을 봤습니다. 아주 짧게, 너무 짧아서 내가 괜히 의미를 붙이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그래도 그 시선 하나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기세요? 묻는 방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신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어요. 응. 나는 대답하면서도 아이 쪽으로 몸을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을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마음이 동시에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바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지나갔고 누군가는 유모차 바퀴에 걸릴 뻔해 짜증을 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 애가 다시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질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결국 가장 무난한 대답을 골랐습니다. 응. 그냥 그렇게. 그 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군대 얘기도 하지 않았고 힘들었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고 시선을 몇 번이나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곤란할 때마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아니, 병원. 아, 그 애는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 아이가 유모차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애의 시선이 다시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더 오래였습니다. 예쁘네요. 그 말은 너무 늦게 나왔고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고마워. 나는 웃었지만 그게 자연스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웃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순간에는 여전히 서툴렀어요. 그 애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붙잡을 이유도 더 이야기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 애는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주 잠깐 어깨가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는 거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유모차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놓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꺼낼 타이밍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미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분명했습니다. 저녁은 끝이 아니었고 오늘의 만남도 우연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 이제 이 이야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와 함께, 그리고 그 애까지 끌어안은 채로요. 아이를 먹일 때는 생각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분유를 타고 온도를 확인하고 아이 입에 젖병을 물렸어요. 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었고 배가 차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단순한 반응에 맞춰 손을 움직였을 뿐이에요. 얼굴을 본다기보다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흘리지 않는지, 살에 들리지는 않는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씻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욕실 불을 켜고 물 온도를 맞추고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이는 물에 닿으면 잠깐 놀라다가 곧 익숙해졌어요. 나는 얼굴보다 먼저 손과 발을 씻겼고 접힌 살 사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외면했다기보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더 바빴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 안을 천천히 돌며 등을 토닥였어요. 어느 각도로 안아야 숨이 편한지, 어느 박자로 두드려야 잠이 드는지 몸이 먼저 기억해냈습니다. 아이 얼굴은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그 표정을 오래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눈이 감기고 숨이 고르게 바뀌는지만 확인하면 충분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아이 얼굴은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특별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예쁘다거나 닮았다거나 그런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하루는 충분히 돌아갔어요. 나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일들을 해냈고
그걸로 스스로에게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을 때 항상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손을 씻고 수건을 깔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각도를 맞추고 아이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아이를 안은 채로 오래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이 끝나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접힌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고 테이프를 붙였다가 다시 떼는 일이 있어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아이가 울면 이유를 먼저 찾았습니다. 배고픈지, 젖은 건지, 아니면 잠이 덜 깬 건지, 그걸 다 확인하고 나서야 다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분유를 탈 때는 늘 계량컵을 다시 봤습니다. 눈금이 맞는지, 물이 식었는지, 한 번 더 흔들어야 하는지, 옆에서 보면 과할 정도로 꼼꼼했어요.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주고 나면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비우지 않았고 아이가 스스로 고개를 돌릴 때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중에도 먼저 깼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고 울음이 커지기 전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가 문을 닫고 다시 들어올 때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내가 깰까 봐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오래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마다 정확히 손이 갔습니다. 말로 남기는 흔적은 없었고 대신 매일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감정이 사라진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몫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했거든요.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였습니다. 그 애와는 다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소문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 부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애는 이 아이의 삶에 들어올 자격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실은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이미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에 가끔씩 낯선 표정이 스칠 때가 있었습니다. 웃을 때 입술이 살짝 비틀어지는 순간, 눈을 가늘게 뜨는 각도, 아주 짧은 순간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닮았다는 말 대신 그냥 이런 얼굴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이 아이는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울고, 이 집에서 자라고, 이 집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오니 남편이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물소리만 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등을 보면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지키기로 한 사람이라는 거려.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숨김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쪽이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남겨준다고 믿었으니까요. 아이 얼굴에는 앞으로도 흔적이 남을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선 하나쯤은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살아가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보다
시간과 손길이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나는 매일 보고 있으니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한 사람입니다.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 밤마다 아이 숨소리에 먼저 깨는 사람. 그 사실만으로 나는 살아가기로 했습니다.